주식시장 관련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도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은행에 적금 예금도 하고 그리고 뭐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도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고 있는데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오늘도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관심사가 어떤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 관심 많아요. 나이가 이제 곧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나이다 보니까 돈 모으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는 베트남 주식 괜찮은가 불안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옛날만 해도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월남전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군의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실 용병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베트남 군과 함께 북베트남과 싸움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지나면서는 국제결혼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뭐 사돈의 나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국제결혼 커플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펀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증권사에서도 베트남 주식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베트남 주식 관련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 현황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펀드 역사, 주식의 역사 관련된 거, 그리고 마지막은 베트남의 은행 산업이나 금융정책,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들 진출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주식시장 개요인데요, 베트남의 주식시장은 거래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호치민 거래소 HSX라고 하고요, 하노이 거래소 NHX, 그리고 업컴 거래소라는 게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설립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2000년에 처음 개설됐고요. 이게 호치민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이 호치민 거래소는 현재 375개의 종목이 있고 주로 대형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에서 볼 수 있는 거는 VN 인덱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스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노이 거래소가 있는데요, 하노이 거래소는 2005년에 개설됐고 중소형주가 주로 많습니다. 요거는 코스닥이랑 비슷한 HNX 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컴 거래소는 이거 완전 이제 소형주나 국영기업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코넥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호치민 거래소가 그냥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큽니다. 나머지 2개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크니까요. 그래서 보통 베트남 주식을 얘기하면 이 호치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VN 인덱스를 이제 베트남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 베트남의 주식시장 특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 생각하는 게 IT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미국의 이제 나스닥 100이라고 해서 주요 기술 기업 들어가 있죠.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이제 기업들이 가장 큰 매출과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반면에 베트남은 아직까지 실물 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룹은 빈그룹이에요. 한국의 삼성전자는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좀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유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2등이 이제 빈홈즈, 빈그룹의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베트남 은행들 쭉 있고, 또 신기한 게 비나밀크라고 이제 유제품 관련된 거, 식품 관련된 회사가 굉장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제 사이공 맥주라고, 여기는 진짜 맥주나 주류, 음료 파는 기업인데 여기도 꽤 높이 있고요. 이외에도 마산이라던가 비엣젯 항공이라던가 뭐 포아팟, 이 철강 관련된 그룹, 이런 게 이제 좀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IT 관련된다고 하면 모바일 월드나 뭐 FPT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생각보다 높은 순위는 아닙니다.
베트남 두 번째는 베트남 펀드의 이제 성장과 붕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꼽았던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차세대 생산기지가 되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 거다 해서 우리도 그 중국 펀드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투자를 할 때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펀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대감에 비해서 손실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주로 국내 증권사 주도로 베트남 펀드 조성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조 원 가까이 굉장한 규모였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2008년에서 9년 넘어가면서 뭐가 발생했을까요? 미국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이 신흥국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또한 비슷했고요. 그 당시 이제 주가가 VN 인덱스 기준으로 대략 1000포인트 정도 됐는데요. 이게 2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1조 원을 투자했으면 이게 2,500억 밖에 안 되는 마이너스 75% 찍은 겁니다. 당연히 안 좋은 선입견이라던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리먼 브라더스가 뭐 가장 큰 문제긴 했겠지만요. 당시 이제 문제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GDP가 530억 달러고 1인당 GDP가 64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은 1년에 그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80만원 밖에 안 된 거죠. 한 달로 치면 뭐 6, 7만원? 네, 요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으니까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2006년 초, 2005년 말에 상장된 기업이 37개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5천억 밖에 안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펀드를 1조를 투자를 한 거죠. 좀 무모한 일이라고. 뭐 당시 이제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항상 이런 거는 보면 초반에는 잘 좋더라고요. 버블이 좀 생길 때까지는 상승이 높은데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2006년 한 해 동안 VN 인덱스가 140%나 올랐는데요. 이게 이제 상승이 조금 멈추더니 10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금융위기 맞고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베트남 이제 주식과 펀드를 정리를 했고요. 2011년 기준으로는 이제 호치민에 250개, 하노이에 300개, 그리고 현재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호치민 375개, 하노이 374개 하니까 거의 이제 750개 정도 되는 겁니다. 750개 정도의 기업이 생겼고요. 그 말은 이제 규모가 10배 이상 커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이제 다 합치면 200조 원이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는 굉장히 핫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베트남 은행 산업과 금융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기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는 이제 은행 종류가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상업은행, 이제 국영 소유의 뭐 밀리터리 뱅크라던가 아니면 어그리 뱅크라던가 이런 게 있고요. 민영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트남의 뭐 우리은행이라던가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은행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횡령이 터졌던 SCB 은행도 이런 상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은행이 또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신한은행이 신한 VN으로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와가지고 있고요. 우리은행도 꽤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외국계 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홍콩 쪽이라던가 싱가포르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럽에서 온 이제 지점을 낸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이 본점인데요. 30개 이상의 지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다낭 뭐 상관없이 전 지역에 많이 퍼져 있고, 그래도 이제 가장 열심히 그리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탑1입니다. 비교 안 될 정도 탑1이고, 우리은행이 그 밑을 이제 쫓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아니 한국의 은행들이 베트남 가서 뭘 하길래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요약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여기는 이제 은행 이자율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좀 많이 안 좋지만요, 기준금리가 높고요, 은행 매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기준금리가 2%, 근데 대출금리가 4%예요. 그러면 2%를 먹을 수 있죠, 은행에서.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4%라고 하면 대출금리가 6%, 8%, 뭐 심하게는 10% 이렇게까지 되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개인 대출도 있지만 기업 대출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을까요? 베트남이 거의 단연 1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 뭐 공장을 설립한다거나 토지를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계 이 은행들에 많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크니까 이 은행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시스템인 거죠. 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부산은행이라던가 대구은행이라던가 이 지방은행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 그 제조업 기반인 이제 경남 지방에서 공장을 많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들을 옮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들도 필요해졌고, 그래서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이런 지방은행들도 와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한도 이제 증권이 있고요. 또 미래에셋이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증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들어와서 좋았던 거는 이제 새로 펀드를 조성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요, 더 좋은 거는 이 UX, UI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베트남 와서 주식을 저도 해봤는데요, 많이 큰 금액으로 한 건 아니고 조금씩 해봤는데 재밌는 게 이 UX, UI가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하면 너무 오래된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한 7, 80년대 그 도스 컴퓨터, 7, 80년대는 컴퓨터가 없었나요? 90년대 그 컴퓨터로 주식 사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이게 불편하고 정말 딱 글자들만 딱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한국 증권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간편한 UX, UI가 됐고, 더 쉽게 이제 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주식 거래를 어떻게 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요거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 문제라던가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쉽게 구매를 하시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두 번째는 현지에서 은행 계좌를 트고 증권 계좌를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저도 실제로 해보긴 했지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꽤나 많습니다. 먼저 이제 예전에는 여행을 그냥 와서 개설이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거주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은행 계좌를 만들고, 그리고 증권사에 가서 이 증권 계좌를 요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돈을 옮기고 거기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처음 개설은 좀 귀찮긴 한데요. 다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보다 세금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뭐 수수료가 따로 이렇게 붙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의 거래를 원하시면 이걸 하기는 괜찮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은 정보도 적고 하다 보니까 쉽게 주식 거래를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이제 거주를 하시면서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주식 거래를 베트남 주식 거래를 하면서 느낀 거는 몇 가지 이제 좀 개편이 되어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먼저 이제 주식을 100주 단위로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 거래소가 아무래도 서버 처리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100주 단위로만 거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주가 뭐 한 2만동, 3만동, 1,000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1,000원, 2,000원짜리 하는 주식도 100개씩 사야 되다 보니까 10만원, 2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작은 금액으로 조금만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제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IT 회사를 좀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회사 중에 좋은 회사를 사고 싶다거나 하고 싶은데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 49%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사고 싶어도 이 주식들은 소유 비중이 정해져 있어서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뭐 증권사에서 펀드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외국인 그 투자 비중이 꽉 찬 주식만 펀드로 만들어서 뭐 판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제한이 꽤 많아서 실제로 주식을 구매하고 거래를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베트남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게 뭐 이렇게 궁금하냐, 아니면 왜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식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 주식만 보더라도 이 나라의 성향이나 아니면 이 역사, 문화 등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베트남은 아직까지 좀 외국인에 덜 개방적이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흥 국가들이 리먼 브라더스라던가 아니면 경제 위기에 얼만큼 더 흔들리는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해 저희 내피셜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의 이제 뉴스 기사라던가 통계 자료를 끼얹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